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진진한 예술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술관에 가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죠. 다리 아프다고 칭얼대면서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여기 왜 꼭 와야 해? 라고 묻는 아이들 말이에요. 다들 한 번쯤 보셨거나 아니면 어릴 때 직접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명화를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창의력이 막 절로 샘솟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그냥 전시장을 한 바퀴 쓱 돌면서 눈으로 훑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창조적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화면에 띄운 이 질문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본다고 해서 실제로 창의성이 생길까? 저는 오늘 이 해독의 시간을 통해 이런 수동적인 감상 태도에 아주 살짝 도전장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예술작품을 그저 예쁘다 하고 감상하는 걸 넘어서 도대체 그 위대한 거장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창조해냈는지 그 진짜 본질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 결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뚝딱하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마스터할 일종의 스터디 실라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장들의 창조 본질부터 시작해서 닿지 않은 손가락의 철학,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냉정한 평가 데이터, 각 거장들의 핵심 창조 개념, 그리고 한국의 거장 박수근 화백의 이야기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창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해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 거장들의 창조 본질과 닿지 않은 손가락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1508년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라고요? 라며 그토록 거절했던 고집센 미켈란젤로가 결국 교황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진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아담의 창조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저 신과 아담의 손가락 간격입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저 틈새가 가지는 예술적 그리고 철학적 의미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능동적으로 쫙 뻗은 신의 손가락과 약간 나른하게 툭 얹혀있는 아담의 손가락.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저 두 손가락이 이미 맞닿아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냥 생명 전달이 끝난 과거형 사건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완전히 닿기 직전에 그 찌릿찌릿한 텐션,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저 몇 센티미터의 틈새로 영원히 박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주요 개념 0에서 1로의 창조입니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 주요 개념 정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다시 잘 보세요. 아담은 이미 신체나 형태를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생명만 아직 없을 뿐이죠. 무슨 뜻이냐면 창조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 상태에서 짠 하고 마술처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뚫어내서 깨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창조가 완료된 죽은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저 손가락 틈새 하나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게다가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죠. 1990년대의 의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을 둘러싸고 있는 저 붉은 망토랑 천사들의 실루엣 쫙 보시죠. 저게 인간의 뇌해부도, 그러니까 대뇌의 피질, 손뇌, 척수, 뇌하 수체 위치랑 그냥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해부학에 그야말로 미쳐있던 미켈란젤로가 이걸 그냥 우연히 그렸을 리가 없잖아요. 즉, 신이 아담에게 건네주고 있는 건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지성, 사유, 그리고 의식이라는 아주 깊고 놀라운 철학적 메시지를 저 안에 숨겨둔 겁니다. 자, 이렇게 숭고하고 철학적인 창조의 세계를 들여봤으니 이제 관점을 아주 확 틀어보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창조의 결과물들이 도대체 어떤 냉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평가받는지 철저한 돈과 가치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3장, 미술품의 가치와 평가 데이터입니다. 화면 꽉 채운 이 숫자 보이십니까?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5,062억 원입니다. 감도 잘 안 오는 액수죠? 이게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즉 세상의 구세주라는 작품이 낙찰된 역대 최고가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림 한 장에 뭐가 있길래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가 매겨지는 걸까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이 비교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이요. 1958년 서더비 경매에 나왔을 때는 불과 45파운드, 하나로 치면 약 7만 원에 팔렸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당시에는 덧칠도 너무 심하게 돼 있었고
다빈치가 아니라 그 제자가 그린 가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7만 원짜리 그림이 과학적인 검증이랑 복원을 싹 거치고 나서 이거 다빈치 찐인데? 하고 진품으로 인정받는 순간 가치가 5천억 원으로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 들어갑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핵심 요약 데이터입니다. 세계적인 경매 회사 소더비가 예술품의 가치를 매길 때 쓰는 10가지 평가 요소예요. 진위성, 보존 상태, 희소성부터 출처, 역사적 중요성 등 쫙 있죠. 앞서 본 살바토르 문디는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유일한 다빈치의 진품이라는 엄청난 희소성, 영국 왕실을 거쳐왔다는 명확한 출처, 그리고 르네상스 최고 천재의 작품이라는 역사적 중요성, 이 모든 데이터가 결합돼서 그 5천억이라는 가치를 입증한 겁니다. 미술시장은 절대 감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장, 거장들의 핵심 창조 개념입니다. 자, 미술시장의 냉정한 평가 기준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시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쏙 들어가 볼까요? 미술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3명의 거장들이 각각 어떤 필살기, 어떤 핵심 무기로 자신만의 창조를 이뤄냈는지 아주 직관적이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르네상스의 또 다른 천재, 라파엘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바티칸 궁전의 프레스코와 아테네 악당이죠. 이 그림 보시면 화면 안에 무려 50명이 넘는 고대 철학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도 화면 한가운데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착 정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요 개념 정의 확실하게 짚고 가시죠. 라파엘로의 예술을 딱 한 단어로 꿰뚫은 핵심 개념은 바로 조화입니다. 원근법, 구도, 인물들의 배치, 이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이 말 그대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한테 흔들림 없는 미학적 안정감을 줍니다. 철저히 계산된 완벽한 균형과 조화, 이게 바로 라파엘로가 창조해낸 독창적인 세계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시면 앞선 라파엘로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야경인데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화면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확 쏟아져 내리는 강렬한 빛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서 등장하는 렘브란트의 핵심 창조 개념, 바로 치아로스크루, 우리말로는 영암법입니다. 이 개념도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렘브란트는 빛이 강렬하게 닿는 곳과 완전히 새카만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마치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인간 삶의 팽팽한 긴장감과 시간의 흐름을 캔버스에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야 빛이 더 눈부시게 존재한다는 그 창조의 원리를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했던 화가였던 거죠. 세 번째 거장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짠해지는 너무나 친숙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37살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무려 2100점이 넘는 작품을 미친 듯이 쏟아냈지만 정작 살아서는 딱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비율의 천재잖아요. 밤하늘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막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은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반 고흐를 설명하는 이 주요 개념은 바로 감점의 직접적 폭발입니다. 아까 라파엘로가 보여줬던 그 차갑고 이성적인 계산이나 조화랑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죠. 고흐는 자기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그 거칠고 격렬한 심리 상태를 굳이 예쁘게 포장하거나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물감 덩어리와 강렬한 색채로 캔버스 위에 자기 감정을 문자 그대로 쏟아 부어버렸죠. 가장 지독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가장 보편적인 위대한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5장, 박숙은 가난 속의 진정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 미술사 거장들을 쫙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심장과 훨씬 더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속에서도 자기 안에 예술적 영혼만큼은 절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박숙은 화백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그의 독창성이 어떻게 빌드업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팔레터와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표면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마치 만지면 손끝이 긁힐 것 같은 까끌까끌한 돌덩이 같은 질감이 확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박숙은 화백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화강암 질감입니다.
근데 이 화강암 질감이 탄생하는 과정은 단순한 미술 기법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수없이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기를 묵묵히 반복하면서 그 층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저 거친 표면을 만들어내거든요. 붓을 휘두르는 화려한 기교 대신에 이 투박하지만 단단한 질감은 모진 비바람을 다 견뎌낸 굳건한 한국인의 삶, 가난했지만 결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우리네 어머니와 이웃들의 그 따뜻한 숨결을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해낸 겁니다. 아까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소더비의 평가 기준 핵심 요약 데이터 있죠? 그걸 여기에 한번 딱 대입해 볼까요? 미군 부대에서 싼 값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진짜 자신의 예술을 끝까지 지켜낸 진정성, 전쟁 직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풍경을 기록해낸 역사적 서사, 그리고 생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남겨진 작품 수가 극도로 적은 희소성까지, 이 완벽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그의 작품 나무와 두 여인은 2013년 경매에서 45억 2천만 원이라는 한국 근대미술 최고가 기록을 세우며 그 영원한 가치를 데이터로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6장, 우리의 창조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역사적 거장들이 어떻게 무형의 잠재력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위대한 가치로 끌어냈는지 그 뼈대를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화면 밖으로 나와서 바로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생전에 이런 묵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 싶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화려한 기술이나 시장에서의 천문학적인 가치, 그 모든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나면 결국 창조의 가장 깊고 순수한 본질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탐구에 있다는 것을 이 담담한 한 문장이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어느덧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미켈란젤로의 0에서 1로의 창조 개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톡 건드려 깨우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마치 아담처럼 닿을 듯 말 듯 손을 뻗고 있는 그 잠재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해독의 시간을 통해 함께 들여다본 거장들의 창조적 본질이 여러분 내면의 불꽃을 확 당기는 아주 작은 스파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잠재력을 계속 탐구하고 또 계속 깨워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